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상표법 저 뒷부분인데요.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과 조치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 경과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 등록 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따른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는데 경과 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그 부칙들을 보고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총칙인데 상표법 총칙은 앞부분에 나와 있죠. 상표법 제1장 총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이미 우리가 상표법 처음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총칙들은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뒤에 출원 심사 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 앞에 총칙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 버리면 뒤에 심사 심판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민법이나 민사법에 있는 규정들을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의의 효율을 위해서 맨 뒤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런 기타 총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다 민법, 또 민사성법 이런 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동소이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 즉 상표에 관한 절차 이런 것을 밟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자들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 등록 이의신청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권리를 해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니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례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해요. 대표자나 관례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의 이 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 등의 흠에 대한 이제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 따지면 later approval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 능력이 없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 대리인들로 수권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밟은 절차는 그런 보정된 그런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제 추인을 하면 그래 그냥 그 대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데 우선 첫째 여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외자의 상표 관리인의 문제예요. 제외자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를 말한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외자라 하더라도 잠시 국내에 이렇게 온 수가 있잖아요. 방문 하는 수가 머무르는 수 그런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또는 그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자가 행위를 하는 수도 있어요. 예? 대표자가 비행기 타고 와 그래가지고 뭐 특허 심판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예, 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를 아니라면 제외자는 그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돼. 그 상표는 대리인을 써. 근데 누구야 해야 되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예, 이런 자를 이제 상표관의 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이런 자를 선임을 하는데 이 자를 이제 상표 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상표 이런 자에 의해서만 이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또는 이 상표법에 따른 이런 명령에 대한 행정처, 특허청이죠. 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즉 상표 관리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럼 누가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자도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뭐야 대신에 돈 받고는 못해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면 변리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리사가 거의 대부분은 다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 경우 상표 관리는 이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등 또 기타 소에 대해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외자를 상대로 제외자를 상대로 누군가가 소를 제기하려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또 상표 관리인이 없다 이런 경우는 특허청 소재지를 이렇게 그런 것을 관할하는 법원, 이런 것을 특별 재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제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제 특별수권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위임장에 이러이러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게 없으면은 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야. 실제 하다 보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야. 아예 위임장에 양식에 뭐야. 이것을 인쇄로 박아 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받거나 뭐 사인을 받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가 특별수권사항인가 봅시다. 상표 등의 출원의 포기, 출원 포기, 또 출원 취하, 출원 변경 이런 것들은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제가 모든 변리사에서 사용하는 위임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위임사항 해가지고 뭐 위출을 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거나 뭐 이런 사항을 쫙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 위임함 이렇게 한다고. 상표등판 권한 위임함 내까지 필요한 권한도 주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돼.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갱신 신청, 추가 등록 출원,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이런 거에 이런 걸 취하하는 거, 이런 걸 취하하는 거, 또 상표권을 포기하는 거, 신청을 취하하는 거, 청구를 취하하는 거, 또 보정과 또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거,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부터 1번부터 6번까지는 뭐야? 되게 취하, 뭐 포기 이런 것들이죠. 주로 취하 포기야. 이런 것은 권리를 얻는데 또는 기존에 얻었던 권리를 저기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수권 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또 그게 필요해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인쇄된 양식을 이렇게 심판될 수 있게끔 해서 출원할 때부터 아예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해. 그때는 위임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위임장과 포괄 위임장. 포괄 위임을 해버리면 심판할 때에도 새로 위임장을 안 내도 돼.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야.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하셔.
근데 개별 위임장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뭐 둘 다 많이 사용돼요. 근데 개별 위임장을 딱 내면은 그래서 거절 결정이 나와서 불복 심판을 해. 그때는 위임장을 또 다시 내야 돼. 어떤 사람은 뭐야? 나 출원할 때 위임장에 거기 심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원용한다 해가지고 안 내고 다투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안 돼. 말이 안 돼. 네? 그거는 안 받아주고요. 새로 내야 돼. 새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싶다? 그럼 이건 반드시 이제 그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위임장이죠.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임 계약을 하면 뭐야? 위임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뭐야? 터잡아서 또 위임장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한다고. 예? 너무 의뢰인하고 친하면은 뭐야? 위임 계약서는 안 쓰지. 서로 믿고 하니까. 그리고 위임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많은 기업들이 위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위임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이제 각자가 본인을 대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뭐 민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민사법에 있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대리권이 이제 불소멸인데 요런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그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권리를 잠시라도 이렇게 살려 나가야 되니까 다 민사법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어떤 그 본인으로부터 뭔가 상표 관련해서 이러이러 업무를 처리해서 부탁을 받았잖아요, 수탁자.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변리사한테 또 의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수탁자가 신탁 임무가 종료됐다? 그래도 본인의 어떤 권리를 잠시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나 뭐 이런 등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 상실 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멸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식으로 대리인이. 그래서 이위 대리인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인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특허청장이나 특심판장이 봤을 때 도저히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하시오 이렇게 대리인의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가 있어요. 개인 발명가도 있잖아요. 막 훌륭한 발명가도 많지만 이 망상에 빠진 분도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지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수도 있다고 사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그러고 무슨 소리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소리를 내려는 무슨 소리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또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고수친 지랄 능력이 없다고 있는데 그런 때는 그럴 경우에 또 그 절차를 봤는데 적당하게 인정될 때 경우에도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교체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장이나 특허 심판장.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기술 분야인데 예를 들면 생명공학 기술 분야야. 근데 어떤 기계를 전공한 변리사가 나와서 그걸 진술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해당하는 용어도 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용어들이라든가 그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 용어 이런 걸 못 알아듣고 뭐 하면 뭔지 모르겠어. 진술해버리면 뭐 알아야 진술을 하지 도대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온 거는 해. 그렇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뭐야. 할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도 있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봐주는데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변리사에게 대리는 아무나 가지고 변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대리하게 할 걸 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적절한 변리사마다 다르잖아요. 예? 이제 뭐
기술 분야마다 기계, 또 뭐 전자, 뭐 화학, 뭐 생명공학, 뭐 어떤 경우도 뭐 상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리인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를 명령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런 명령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앞에 자들이 밟은 절차 있잖아요. 엉망진창인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신청에 따라서 그걸 무효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밟은 건 다 무효. 이제 새로 이제 깨끗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대로 하는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거.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 건 다 무효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수 당사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열릴 때는 각자가 선언을 대표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야.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인데 전원이 해야 돼. 이거 마찬가지. 출원 포기, 취하, 출원 변경, 그 다음에 이런 갱신, 지정상 추가, 분리전환 신청 이런 거에 취한다든가, 또 신청에 이 신청에 취하죠. 주로 청구에 취한 심판 청구에 취할 거고, 보존각하 결정 또는 관련된 불복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각자가 전원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절차 통칙을 봅시다. 우선은 절차의 수행이야.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뭐 이것은 요즘엔 다 전자출원제도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문을 한두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거 지나가시면 돼. 고유번호의 기재. 이런 것은 또 마찬가지. 실무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특허청이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은 어떤 출원인이라든가 하려면 출원인 코드가 있어야 돼. 출원인 코드가.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듯이요. 그 코드를 부여를 해. 하나하나. 개인이면 개인, 법인의 경우 코드를 부여를 해.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은 특허청이 내는 서류는 뭐야? 다 그 코드 번호를 기재해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코드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서류에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 이런 거 기재하는 게 생략이 가능해요. 대신에 출원인 코드 번호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대리인도 마찬가지야. 대리인도 변리사의 경우 이제 대리인 코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소 기재 이런 주소 이런 거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해서 뭐 출원하려면 뭐부터 해? 우선은 코드부터 부여받아. 그런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출원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검색부터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의무는 아니지만 검색해서 선행상표 유산기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자문서 이용 신고 및 뭐 전자서명 뭐 이런 건 기술적인 거니까 그냥 한두 번 읽어보고 마시면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출원하면 그 즉시 나와요. 출원번호 통지서가. 이렇게 전자로 서로 문서 오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근거 규정들을 말하는 거니까 기술적인 거예요. 별건 아니고. 한두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도 돼.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절차 효력. 그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은 도달주의예요. 예외로는 이제 발신주의인데, 이제 뭐라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요즘엔 전자 출원되니까 이런 데도 별로 활용이 안 되는, 옛날에는 뭐야 그런 게 없을 때는 뭐야 특허청 근무 시간 끝났어 6시. 그러면 막 중앙우체국 가가지고 막 우체국으로 붙여 등기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잖아요. 그러면 그날 붙인 날 접수된 걸로 봐주는 거야. 발신주의 예외적으로. 저기 봐요. 우편 법령에 따른 통신 날짜 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표시된다. 그러니까 땅 찍잖아요. 접수 저기 하면, 그러면 이제 그날에 쭉 발신한 날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통신 날
통신날짜 도장이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 이런 경우 흐릿한 경우 그런 거면은 등기 우편 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편물 수령증 주잖아, 여러분에게. 그거 버리면 안 돼. 잘 보관해 놔가지고 그것을 파일에다 껴놓든지 카페 파일에 껴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거기서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 게 만약 있다면 그러면 우편물 수령증에서 증명된 날 이날 이제 도달된 걸로 봐주는 거야. 예외죠.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에 특허 심판에 도달한 납부료를 발생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보통 발신주의라며. 이거는 뭐냐면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 있잖아요. 출원서가 아니고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라든가 이런 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출원서 이런 것들을 기타 이런 서류들은 다 발신주의인데 이런 권리 이전 신청서라든가 이런 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도달주의. 그건 급할 거 없잖아. 날이 그렇게 중요한 저기 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건 도달주의. 그 다음에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절차의 속행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 발본 절차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승계가 이제 됐으면 그런 절차가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계속 중이다. 계속 중인 것은 펜딩 중이라는 얘기야.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중일 때는 그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하라. 이제 당신이 넘겨받았으니까 권리를 계속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무효인데 이제 절차를 보정하라. 이렇게. 절차의 보정 때 대표적인 것이 위임장을 안 냈어. 그러면 언제까지 위임장을 내라.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수수료를 안 냈어. 또는 잘못 냈어. 조금 부족하게 냈어.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내라. 이런다고. 분류전환성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아무튼 절차보정. 그렇게 했어.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 출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거야. 절차를 무효. 절차를 무효로 할 수가 있어요. 보정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언제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무효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게 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해가지고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이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무효라는 것을 다시 취소를 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지정된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추후 보완이야. 절차가 뭔가 하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관의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단 각호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것도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안 한다. 대개 2개월, 1년, 2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되죠. 어떤 기간?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기간. 보정각하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기간. 거절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재심 청구 기간. 재심 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여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절차의 중단이에요. 절차의 중단이 있고 절차의 중지가 있는데 중단 사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상표에 관한 그런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펜딩 중에, 계속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이 돼요. 다만 대리인 있는 경우에는 예외야. 그 대리인이 계속 밟으면 되니까. 뭐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 신탁에 의한 수탁자 임무가 끝난 경우, 복수당사자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파산관제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파산관제인에서 이제 해임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차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단된 절차의 수계야, 이어받는 거야. 수계라는 것은 이어받는다 하는 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펜딩 중인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의 펜딩 중인 계속 중인 그 절차가 이렇게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개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당사자가 상속인, 또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이런 자예요.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기하지 못해. 못하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있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있죠. M&A에 다 나온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자, 또 새로운 수탁자,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파산관계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상속인이라든가 뭐 살아남는 법인이라든가 새로 생긴 법인이라든가 뭐 기타 대리권이 다시 회복이 된다든가 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어 수계를 해야 돼요. 이어 받아야 돼. 그래서 중단된 절차는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빨리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중단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야. 이제 상속인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수탁자도 선임됐고, 뭐 새로운 파산관이 선임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 중단 절차를 이렇게 수계 신청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수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아직 아니야. 그럴 때는 뭐 신청은 잘못된 거죠. 그럼 기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직권으로 기간을 수계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않아?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수계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뭐야?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불이익은 이제 그 자에게 돌아가는 거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중단의 효과는 이제 그렇게 절차 중단이 되면 그 기간의 진행은 이제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이제 전체 기간이 새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새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절차의 중지입니다. 아까는 절차의 중단이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허청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에게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특허청에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가 없었을 때까지는 절차 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경우가 있었어요. 당사자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허청장 심판장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유가 해소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절차가 만약에 중지됐다. 그러면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에 수개 통지하거나 그 절차에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어떤 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 및 기일, 이제 이 파트에 됩니다. 이제 기간의 계산, 이건 다 뭐 민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뭐 상표법 또는 상표법의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그렇죠?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 기간이 단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래야 된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민법 공부하시면서. 또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간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니까 이게 30일인 나라, 1인 나라, 31일인 나라가 있고 2월달 같은 경우는 또 28일 끝나는 게 있고 29일 끝나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또 아까 우리가 이동안 쭉 봤을 때 30일인 것이 있고 1개월인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언제가 끝나서 언제까지 이거 기간 계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길 잘 지키고 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깜빡하면 길을 놓쳤고 걸려 죽이는 수도 있거든요. 사건이 처음에 얼마 안 될 때는 다 기억할 것 같지? 사건이 이제 많아져 봐.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팔아요.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걸 전문으로 특허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건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회계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세트에서 이게 파는 데가 있다고. 대개 다 그걸 이용을 해요. 월 얼마 내고 한 서비스도 있고 프로그램을 팔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별에서 되면 그걸 이용하셔야 돼. 근데 상표가는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행하는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고 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이 마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 다음 월요일이야.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연장. 근데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의견서를 내라 이랬는데 그때까지 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출원이나 하고 의사소통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구해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직권으로도 이렇게 연장 가능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30일에 인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 신청 이유 등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 의견 제출은 현재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한 번 할 때마다 1개월씩 할 수가 있어. 4번 4개월. 마드레 출원의 경우에는 2번 2개월. 일반 상표 출원은 4개월. 이런 식으로. 돈 내면 한꺼번에 4개월도 할 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기간은 이렇게 30일 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이야. 이 신청은 2개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청 그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30일 내에는 이 신청의 이유를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정을 해야 돼. 하려면 그때 해야 돼. 근데 그걸 못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30일 더 연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30일은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야. 법률에 보면은 이 기간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가 있대. 법정 기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게끔. 근데 이때부터 또 연장하고 싶다면 30일. 요거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신청을 하면은. 근데 보정과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기간은 뭐야? 거절증 불복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30일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미리 신청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또 30일.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기간도 마찬가지야.
교정일도 상대방도 30일, 연장 30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도서, 벽지 등 교통불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특별히 그 횟수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 요즘에는 이런 경우 옛날 같은 얘기야. 옛날에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에 이런 게 경우가 해당하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옛날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특허청장이라든가 심판원장이라든가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런 상표에 관한 절차 기간을 이제 정한 경우 상표의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이제 단축하거나 또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또 그 기간도 연장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직권으로 할 때는 단축은 안 돼. 보장해 줘야 되니까 절차 이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은 가능해도 임의로는 단축은 못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일의 변경이에요. 어떤 구술 심리를 언제 심판정 어느 심판정에서 특허청 서울사무소 어디에서 몇 월 며칠 한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당사자나 대리인의 청구에 의해서 어떤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상표법에서 총칙 가운데 맨 앞부분 강의 맨 1강, 2강, 3강 이런 게 할 때 앞부분 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총칙 나머지 절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상표 여러 가지 출원, 심사, 심판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걸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이것만 조문만 보면 너무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용어도 낯설고 취하가 뭔지 포기도 뭔지 잘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